제 이름은 이명자입니다. 올해 67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부끄럽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그리고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면서 제 자녀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거의 절연 위기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22살에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교직에 입문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학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였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눈앞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지요. 돌이켜보면 교직 생활 40년 동안 제 삶의 중심은 항상 학교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교실을 정돈하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수업 준비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결혼 후에도 교직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제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제 직업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3년 후에 딸도 태어났지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도움과 친정어머니의 지원으로 잘 해나갔습니다. 교직 생활 중에 저는 꾸준히 승진 준비를 했고 교감이 되고 마침내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교장이 되고 나서는 책임감이 더 커졌지요. 전교생 700명이 넘는 학교를 이끌며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교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며 살아온 삶이 갑자기 끝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 저를 정의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은퇴 후에 자유로운 삶을 기대한다고 말했지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요. 제 정치적 성향은 다소 보수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에서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가정 내 갈등이 생길까봐 정치 얘기는 되도록 피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도 참여했고 딸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속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며 대화를 자제했습니다. 은퇴식 날 학교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현직 동료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두가 저를 축하해 주었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었죠.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교장 훈화를 하면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퇴 직후 처음 6개월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지인들과 점심 약속도 자주 잡았고 집 안 정리도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눈을 뜨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곧 이제 출근할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2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조깅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확 와닿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저는 남편과 단둘이 살던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아들은 IT 기업 임원으로 해외 출장이 잦았고 딸은 대학 교수로 연구와 강의로 바빴습니다. 사위는 변호사로 역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슬슬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남편 생각에 더 슬퍼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딸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SNS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지인들과 연락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차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접했을 때는 수채화 강좌나 요리 레시피 동영상을 주로 봤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 관련 채널들이 추천 영상으로 뜨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몇 개 클릭했다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수 성향의 채널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제 평소 생각과 비슷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하는 확신을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아들이 만들어줬는데 처음에는 그저 손주들 사진을 보는 용도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양한 그룹과 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교장 시절에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SNS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하루 종일 틈틈이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특히 정치 관련 내용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나 야당 인사들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제 의견을 덧붙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 생각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점점 강해졌고 반대 의견에 대한 배타성도 커졌어요. 특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자로서 40년 동안 지켜온 포용과 이해의 자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은퇴자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월 2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 시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교장 선생님으로 다시 한번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제 말에 귀 기울이고 동의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다시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SNS 활동이 가족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문제가 시작된 것은 어느 주말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는 무심코 SNS에서 본 정치 뉴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놀기만 하는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엄마, 그건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도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반박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고 너희는 모르는 거야. 요즘 SNS에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알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어 어머님, 혹시 그 뉴스 출처가 어디신지요? 요즘은 가짜뉴스도 많아서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왜 내 말을 믿지 않니? 내 나이와 경험을 무시하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게 처음으로 가족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딸이 제 페이스북을 살펴보았나 봅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들 좀 봤어요. 너무 과격한 내용이 많아서 놀랐어요. 특히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도 많이 공유하고 계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무슨 글을 올리든 그건 내 자유야. 너희는 왜 간섭하려고 하니? 라고 대답했어요. 이후 가족 단톡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 아들이나 사위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또는 이 기사는 왜곡된 내용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너희는 왜 항상 반대편 이야기만 믿니? 라며 화를 냈어요. 서로의 대화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 승우의 7살 생일 파티에서 또 한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정치 얘기가 나왔고 저는 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 오늘은 승우 생일인데 정치 얘기는 좀 그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해. 내가 무슨 말도 못하니? 너희는 왜 항상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파티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일찍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들 가족의 주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찾아왔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의 전화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들과의 영상통화에서도 아이들이 어색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요. 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설날에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자리에서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며 식사 후 바로 눈을 감았고 딸은 주방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전에는 함께 윷놀이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만남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즈음 저는 SNS 활동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하루에 유튜브를 5시간에서 6시간씩 보고 페이스북에 7에서 8개의 정치 관련 게시물을 공유했어요. 제 생각과 맞지 않는 의견에 댓글로 격하게 반박하기도 했고 가끔은 욕설도 섞였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SNS에서의 인정과 소속감으로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뉴스를 여러 번 공유하거나 이미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랬니?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했다가 이웃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돌아온 적도 있었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졌어요. 손주의 이름을 혼동하거나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걱정된 딸이 저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치매의 전 단계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SNS의 과도한 사용과 정치적 갈등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40년간 교육자로서 균형 있는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쳤던 제가 은퇴 후에는 오히려 편향된 정보에 빠져 가족과의 관계마저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패턴 변화를 권했어요. 특히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실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라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활동을 추천했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라고 했어요. 딸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몇 번 상담을 받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제가 왜 SNS에 그렇게 몰입하게 되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SNS가 선생님의 새 교실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 교실엔 반박할 학생이 없어서 균형이 깨졌어요. 실제 학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셨을 텐데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교장 시절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는데 SNS에서는 제 생각과 같은 의견만 찾아다니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상담사는 SNS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세워주었고 정치 콘텐츠 대신 취미나 여행 관련 콘텐츠를 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마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금단 증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해졌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강박관념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점차 체력이 좋아져서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오롯이 주변 환경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현실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 2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는데 이것이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은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느꼈던 보람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특히 한 아이가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 식습관도 개선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대충 끼니를 때우던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요리 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레시피도 배웠고
혼자 살아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는 법을 익혔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손글씨로 쓰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9살 손주 승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제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어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 너희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너무 미안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승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딸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는 일부러 피하고 그저 가족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씩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승우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사위도 예전보다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딸은 제 건강을 걱정하며 엄마,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 불안장애가 있다는 것, 그리고 SNS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것까지.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이겨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했고 다음 주말에는 아들 가족이 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은 엄마, 저희가 엄마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고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걱정됐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편협해졌는지 깨달았어요. 교직에 있을 때는 항상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자신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 이야기로 가족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게. 그리고 SNS에서 본 내용도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게.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SNS 친구 목록을 정리하고 팔로우하던 정치 페이지들도 줄였어요. 대신 수채화, 여행, 요리 같은 관심사 위주로 피드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정치 뉴스를 보지 못해 초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강박관념이 줄어들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SNS를 하며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10시쯤 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들과 딸 가족이 번갈아 주말마다 방문하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모두 함께 모이는 시간도 가졌어요. 손주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함께 요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치 이야기가 나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여유 있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관리 덕분에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중도 4kg 감량했어요. 불안 증세도 많이 줄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관리를 위해 매일 인지 훈련 앱을 사용했는데 덕분에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직 경험과 제가 직접 겪은 디지털 세계의 장단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첫 수업은 12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카카오톡 사용법, 버스 도착 정보 확인하기, 날씨 앱 활용하기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고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특히 한 80세 어르신이 손녀와 영상통화에 성공했을 때 흘린 기쁨의 눈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미국에 있는 손녀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저도 뭉클했어요. 동시에 스마트폰과 SNS의 긍정적인 측면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디지털 시니어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기 예방, 가짜뉴스 구별법,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세계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교육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디지털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은퇴 교장 디지털 세대 격차 해소에 앞장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자신의 실수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 기사를 보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해 주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동시에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주 이틀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국어와 사회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부족한 한 아이가 제 수업 후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알게 되었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강점도 발견했어요. 그들은 정보를 빠르게 찾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치려 노력했고 반대로 아이들에게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웠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자녀들이 저의 68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한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들, 딸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던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초대받았어요.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딸이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는 단순한 은퇴 교장이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SNS에 빠져 가족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졌던 시간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방황했던 날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SNS에 빠졌던 것은 교직에서 은퇴한 후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인정받고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SNS에서의 인정과 소속감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큰 고립과 갈등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이제는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녀들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고 아들과 딸은 진보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SNS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로 가족 사진을 공유하거나 제 수업 활동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 관련 콘텐츠는 가끔 보지만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다양한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경도 인지장애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안정적이며 인지훈련과 사회적 활동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가끔 기억력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은퇴 후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실제로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성숙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SNS에서 보는 정치 뉴스보다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이 더 소중하고 온라인에서의 논쟁보다 실제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가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고 디지털 세계는 양날의 검임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은퇴한 교장이 아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제게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